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친하신 분들, 존경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 대략 28만 년 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화가 되는 것은 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종의 진화인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20만 년 전의 어린아이와 지금 어린아이는 유전적으로 같죠. 진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배우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감으로써 우리 인간 한 명이 할 수 있는 학습, 인지 능력은 대략 한 10배 이상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또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1인당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은 얼마나 됐을까? 28만 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대략 100메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아 200메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밖에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고 평생 할 수 있는 말의 양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인간 한 명이 듣고 학습할 수 있는 정보 양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쇄기 발명하고 월드와이드의 스마트폰 출시가 되면서 인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은 이 세로축이 로그 10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 양이 1000만 배가 증가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 한 명이 학습, 인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 한 명당 정보의 양이 수백만 배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고 이건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 같이 종합적인 의사결정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보 인지 능력의 갭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포함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대규모로 정보를 처리하고 읽고 이해해서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 이전에도 여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백희 교수님 와 계신데 장백희 교수님 학위하시고 서울대 부임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딥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모델들이 존재를 했었죠. 알파고가 대략 저 정도였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후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대략 기울기가 한 트랜스포머 이후로 한 2배 정도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빨라진 거죠. 파라미터의 개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로그 10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배가 증가된 게 아니라 10의 2승만큼 100배만큼 증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가 더 열리게 됐죠. 더 크게 만드는 걸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적은 모델들이 협력하거나 또는 깊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모델이 한 번에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축을 거쳐서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추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들이 본격적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3개월 전에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저희들한테 기술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hallucination, RAG를 포함해서 추론 기술이 들어가고 graph rag를 포함을 한 다양한 knowledge grounding을 하고 있는 기술이 들어가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제 판단으로 봤을 땐 모든 정보를 제한된 벡터, 기껏해야 수천 차원 수준의 벡터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뭔가 생성을 해내는 방식을 통해서는 확률 통계적으로는 헐루시네이션을 기술적으로 제로로 만들긴 참 쉽지 않다라고 확신이 들긴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전시 문제입니다. 최신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실시간 정보를 확보를 해서 실시간 정보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보안이라든지 권한, 시큐리티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 회사에 있는 모델로 만든 그림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스케일이죠. 더 큰 걸 만들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큰 걸 만들던 또는 프리트레인된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서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이 됐던 포스트 트레이닝이 됐던 그거를 더 스케일링을 하는 걸 가져가자 하는 목표였고, 두 번째는 RAG 같은 형태로 해서 검색 기반한 증강 기법을 써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다 암산하고 외우고 학습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픈북을 보고 휴대폰 꺼내서 인터넷도 해서 정답을 쓸 수 있도록 시험을 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나 혹은 온프레미스 형태로 설치를 디바이스 내에 설치를 하고 각 개인이나 기업의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큰 기술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MOE,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혼합해서 학습하고 혼합해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미 학습된 모델로부터 빨대를 목에다 빡 꽂아가지고서는 정수만 뽑아내가지고서는 학습시키는 방법, 또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체의 프리시즌을 좀 낮추더라도 이미 학습된 거의 웨이팅 값이라는 것을 더 적은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을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도 더 폭넓고 강력하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방식들이 앞에 기존에 해왔던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더 비용을 낮추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은 단축을 하면서 특히 추론을 포함한 차세대 엔진 개발 부분에 박차를 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이랬던 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래그를 넘어서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변화를 하고 있죠. 에이전틱 AI가 뭘까요? 보통 평범하게 설명은 자기 혼자 의사결정하고 또는 자기 혼자 판단해서 행동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표현은 좀 다릅니다. 특히 LLM하고 비교를 한다면 LLM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나오는 모델이죠. 마들은 마들 자체도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돌고 있는 그릇이 있다 뿐인 거죠. 결국은 데이터로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데이터로 답변을 주는 것이 우리 LLM 모델이라면, 최근 들어서 RAG를 포함해서 또는 저희는 에이전틱 래그나 또는 어드밴스드 래그라고 표현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법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이 질문에 해당이 되는 참조할 만한 컨텍스트를 검색하고 빠르게 확인을 해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만한 근거 자료를 결합해서 LLM이 읽고 답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다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메타 서치나 얘가 크롤링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그 정보부터 답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리랭킹을 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단순한 심플 RAG에 결합이 돼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면서도 최신성을 강화시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뭘까요? 물론 에이전트를 폭넓게 본다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 그림 단계를 본다면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검색에 해당이 되는 컨텍스트를 확보하는 것 외에 이 LLM이 리즈닝하고 플래닝이라는 단계를 통합을 해서 또 다른 툴과 또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실제로 저희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딥뉴럴 네트워크 때문에 학습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그 교과 과목상으로 보면 크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단계를 구성을 4개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잘 알고 계신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추론하는 건데 이 추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인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귀납적 추론, 논리적 추론, 그러니까 연역적 추론, 그리고 유비적 추론 등등에 대한 다양한 추론 방법을 인간은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인간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플래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모든 에이전트 시스템들의 핵심 기술 요소는 LLM 외에 추론과 플래닝이라는 것을 전담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또 다른 모델이 결합이 돼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액추에이터하고 결합되어 있는 액션으로 연결되고 멀티모달 앤서과 함께 그 결과를 기록하고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LLM하고 큰 차이는 뭐냐? 데이터가 들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행동이 들어가서 또 다른 데이터와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추론과 계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로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기업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장표는 단순히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니라 그것이 발전해 나갔을 때 어떤 시장과 어떤 업무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표는 재작년도에 제가 AWS에서 기조 발표를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제 바로 앞쪽에서 맥켄지 앤 컴퍼니의 부사장이 발표한 장표입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무 유형별로의 어떤 부분이 에이전틱 AI로 급속하게 대체가 되거나 큰 임팩트를 받을 건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가로축은 그 기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가인 거고요. 세로축은 그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부문이 어느 부분이 있냐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보는 부분이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이에요. 콜센터뿐만 아니라 AS를 하거나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한 모든 부분입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요. 기업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이죠. 제가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던 데가 카네기 멜론이라는 곳입니다. CMU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 어드미션을 받았었는데 제가 LG에서 근무하다가 유학을 포기를 하고 설립한 회사가 솔트룩스입니다. 올해로 만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가끔 제가 학위를 하러 갔으면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박사학위는 받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 친한 친구가 CMU를 나왔고 그 아들이 작년에 CMU를 졸업을 했어요. 카네기 멜론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했습니다. 9월 달까지 취업률이 50%였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1등 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인데요. 저희 아들은 일리노이 얼버넌 샴페인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일리노이 얼버넌 샴페인도 작년도 취업률이 50% 내외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또 뭐죠, 아마존, 아니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를 포함해서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거의 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연구 개발자도 거의 10%를 감원을 했죠. 왜냐? 아주 쉽게는 챗GPT 그리고 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AWS에 올라가 있는 코드 위스퍼라든지 아니면은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재평가나 저희 회사 평가를 갔을 때는 대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해서 개발을 하는 한 거의 4, 5년 차 수준의 개발 실력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품질은 더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관련된 것이 임팩트를 주는 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텍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나 아니면 파마스티컬 같은 형태의 제약 부분, 교육 등등 거의 모든 분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각각 분야 중에서도 실제로 에이전틱 AI가 임팩트를 준다고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문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분야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개발자라고 소위 부르는 영역이죠. 실제로 말씀드린 건 챗GPT뿐만 아니라 템9이나 코파일럿 같은 것들의 품질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5년 정도 이미 현업을 한 친구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재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이 아니고요. 재작년도 기준으로 구글 내부에서 25%가 사람이 만든 코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는 30% 이상을 넘어갔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향후 2030년까지 향후 80%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잡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절에 코비드 19 때 개발자들이 직업을 2번이나 3번만 옮겼으면 연봉이 2배가 될 정도로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난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취업에 관련된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 하는 교육과정도
코딩 교육 과정이 제일 많았죠. 근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의 변화가 뭘 만들어냈냐면은 개발자들의 이 더 이상 취업하기 힘든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그래서 충격입니다. 작년에 직종별로 해고가 된 직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20%가 해고가 됐어요. 네. 이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2, 3년 정도 늦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도가 그 많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건 앞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젠슨 왕이 올해 모든 발표에서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대답하는 게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AI CC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너레이티브 AI나 에이전틱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커스터머 서비스 전체를 바꾼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얘기하는 커스터머 서비스나 아니면 콜센터는 모두 다 코스트 센터였어요. 근데 이 코스트 센터 코스트가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거에 비해서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눈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에이전틱 AI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생태계를 연결을 하면서 통합되는 과정이 있고, 이것조차도 시장에 이미 임팩트를 주고 있다라는 콜센터 것입니다. 상담원 240여 이건 명이 1년 반 받은 전에 해고 뉴스에 통지서입니다. 나왔었던 콜센터 폐지로 장표입니다.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 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시스템 사례가 저희 자회사인 다이퀘스트라는 회사가 전체 플랫폼을 공급을 한 커스터머 서비스 이에 대해 플랫폼이거든요. 은행 측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20에서 30%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춰가고 있고, 그게 직업 부분에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리걸텍 부분에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0% 업무가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 보면 리걸텍에서 법률 AI 시장 규모가 향후 5년 내에 저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포함한 검색뿐만 아니라 분석과 작성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도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과 법률 자문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 중에서 딥 리서치 시장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사하고 연구를 하거나 시장을 찾아내거나 경쟁자 분석한다면 검색도 하고 큐레이션도 하고 LLM을 챗GPT도 쓰고 다큐멘트 툴도 쓰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자 질문 하나를 통해서 모두 통합해서 에이전트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오픈 AI의 딥 리서치라는 서비스가 있죠. 한번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 혼자 체인 오브 소트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의 5분에서 10분 과정을 거쳐서 짧게는 한 대여섯 페이지, 많게는 20, 3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딥 리서치를 포함한 서비스를 현재 고오버를 줄인 구버라는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인 다다음 주에 이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나 하나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많은 밸류 체인하고 레거시 시스템을 연동을 하면서 그 전체가 자동화되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서 제가 3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도대체 미래 기업에는 어떤 도전이 될까요? 지적 노동 생산성이 혁신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에이전틱 AI가 들어가는 건 대략 30%라고 얘기하지만 40%, 50% 이상의 코스트를 낮추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고용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호사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거고요. 연구자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논문 같은 거 읽고 밑줄 그어가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나 독일어 밑줄 그어가면서 읽지를 않겠죠. 논문 쓰는 것도 특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 생기면 기업이나 조직 문화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출현이 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AWS로 클라우드로 한다고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구글하고 네이버가 키워드를 경매 붙여서 팔아서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소송과 함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 있고 모두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것처럼 이런 AI 서비스와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로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을 통으로 바꾸게 되고 기존 질서하고 시장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에이전트 AI에 해당이 되는 것은 브로키지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면 우리 여행 가는 거요, 비행기표 사는 거요, 모든 부동산 사는 거, 모든 것들이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장은 이 에이전트 AI가 프로세스라는 것을 자동화하면서 변화를 만들고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5년이고 길어도 10년 내에 이 대단한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도 팀 단위에서 팀 오브 팀즈로 바꾸면서 그 사이에 에이전트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멍청하고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똑똑하다. 이 둘의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인간과 협업을 해본 적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미래도 여전히 컴퓨터 안에 있는 AI는 우리에게 도구이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협업의 도구로서, 파트너로서 작용하게 될 것 같아요. AI가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까요? 제 자리와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AI를 더 잘 사용하고 더 협력을 잘하는 기업과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하는 방식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